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첫 판부터 이렇게 굉장히 청순하게 조용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나중에 흥분할까 봐 데시벨 낮춰놓고 시작을 하고. 왜냐면요,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흥분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겪는 나의 성격적인 어려움 있잖아요.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나의 심리적 문제, 어떤 신경증적인 것들,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라 뒤따 어렸을 때부터요, 차곡차곡 쌓여진 나의 성격인데요. 현재의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나의 아동기, 나의 유년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서 뭐해, 지나왔는데. 아니죠. 나를 이해하면 나를 수용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유년기를 극복하는 것.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속물적인 양육자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집착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낳으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면 좀 그래 보일 수 있으니까 낳자 정도 의무적인 마음으로 낳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서 낳는 경우가 있어요. 속물적인 양육자들은 좀 아이한테 큰 관심이 없다. 왜냐면 아이는 잘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미약하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수 있고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뭐 학교 갈 나이가 된다 이러면 굉장히 집착적으로 아이를 학교 안에서 뛰어나게 만들고자 하거든요. 공부, 뭐 교우 관계, 이런 면에 뭐 임원,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제 뛰어나야 하는데, 그냥 막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 요소예요. 학교 안에서 공부 잘하고 임원하고 이런 거는 필수,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준의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러면 이제 애들이 대체로 모범생으로 잘 자라줘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잘 따라줄 수 있어요. 좀 길면 중학생 때까지도 잘 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 가서 삐뚤어진다면 이 아이는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삐뚤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속물적인 부모의 요구대로만 살아서 성인까지 된다 이러면 커서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범주에 자신을 넣지 않으면 자기는 존재의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대방이 정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크면 나중에 이제 중년쯤 됐을 때, 한 뭐 중년도 아니야, 30 중반 정도만 가도요, 벌써 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해. 사람은 그 내면 깊숙이 존재만으로도 수용받고 싶은 아주 가득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뭐 우울증, 불안, 뭐 공황, 굉장히 다양한 신경증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는 '아, 내 양육자가 속물이었지. 하지만 그는 악마는 아니었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하고 그를 좀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악마 밑에서 컸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로울 건 없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라도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라는 그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실컷 아파하면서 실컷 무너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내 존재의 이유를 충분히 찾아가야죠. 어떤 스펙이나 돈, 학벌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그다음에 사연에게 굉장히 비위를 잘 맞춘 사람이 있어요. 비위를 잘 맞춘다는 건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일 수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낸다면, 또 과도하다면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비위를 맞춰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온갖 의심과 분노 가득 차거든요. 언젠간 터져요. 요런 사람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의견을 얘기해? 부모와 반대되는 내 생각을 말해? 그러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쥐잡듯이 잡는데, 아이에게 부모는 생존이거든요. 생존 수단이에요. 내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저렇게 미치고 날뛰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주장을 해요. 이 아이는 그냥 잡혀 사는 거거든요. 이대로 성인이 되면 계속 그렇게 타인의 비위만 맞추면서 살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나는 내 부모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에 쌓이는 어떤 불만이나 의견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난 절대 할 수 없어." 이러면 못 해요. 하지만 "아, 난 할 수 있어. 좋은 말로 준비해 보자."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난받는 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 들으면 누구나 싫어요. 누구나 싫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난리나는 사람이 있어.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어. 기분 더러워 가지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날 수용해 주는 내 가족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나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수용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밖에서 유난히 호응을 얻으려고 애써요. 유난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인기를 얻고자, 인정을 받고자, 비난 듣지 않으려고. 근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돼도요. 날 비난하는 사람은 어디엔가는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비난에 반응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내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런저런 뭐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존재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존재하고 결부되는 순간 난리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압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면 거짓자를 형성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반항하는 시기가 당연히 있어요. 심술궂고 까다롭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게 아이잖아요. 그런 시기를 반드시 거치는데 그걸 못해. 양육자가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유난히 철이 빨리 들고 착한 애들이 있어요. 얌전한. 난 그런 애들 너무 안쓰러워. 아이라면 좀 떠들고 말썽도 부리고 사부작사부작 움직이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디 묶여 있는 것 마냥 얌전해. 인형도 아닌데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 주는 거죠. 또 흥분한다. 안 돼. 좀 가라앉혀야 돼. 거짓자에 대한 이론을 말한 사람이 이제 도널드 위니콧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위니콧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양육자의 감정이나 생각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사치를 누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을 방해하고 화도 내보고 짜증도 부려보고 반항도 하고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공격적으로도 행동해보고 이런 사치를 부려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는 필요해요. 페르소나는 필요해요. 사회생활 하려면요. 그런데 참자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거짓자를 형성하는 게 맞는 거지. 참자를 한 번도 형성해 보지 못하고 거짓자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신경증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사실 뭐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애기 짓을 해봐야 되거든, 상담사한테. 짜증도 부려보고 거절도 해보고 이기적으로도 해보고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면서 남들 앞에서 거짓말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상담사로서 기꺼이 당해줍니다. 그거 원래 부모가 어렸을 때 당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반항이 살아남길 바래요. 그걸 다 거친 아이는 건강한 거짓말을 형성하죠. 근데 우리 내담자들도 항상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안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고 그냥 존재 자체로 있어 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 항상 뭘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어 보세요, 상담 시간만이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끊임없는 걱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 이게 단순히 타고나기를 불안도가 높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어렸을 때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굉장히 깊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유달리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이 유달리 위험해서 내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나는 불행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은근한 자기 혐오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세상의 온갖 불행이 내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그래서 항상 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난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극복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는 해요. 쉽게 이렇게 빨리 후다닥 수학 공식 풀듯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싸움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깨진 항아리를 뭐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완전한 항아리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고요.
내가 손상된 수치심, 손상된 자존감은 어느 정도 깨진 채로 사는 거지만 막 콸콸콸콸 흐르던 거를 쫄쫄쫄쫄 흐르게 이렇게 테이핑 해 가지고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잉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자, 계속 이제 성공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재능도 많고 힘이 있죠. 성공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거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도 계속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돈 그 이상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정신적인 압박이에요. 항상 내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왜냐면 자신의 성취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과거를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 있어. 어렸을 때 너무 불우했어.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거를 나의 성취로 바로잡고 싶은 거야. 나의 성공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이렇게 행복해지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될 리가 있나? 이거랑 이건 별개인데.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성공을 하면 다 이룬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거든. 굉장히 고통스럽지. 그리고 이 과잉 성취자들은 휴가도 못 가고 가도 쉴 줄을 몰라. 차라리 안 쉬는 게 훨씬 마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일에 매달려 있으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잉 성취에서 벗어나려면 어렸을 때 불우했고 너무 힘들었던 내 유년기를 위로해야 돼요.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 이미 지나왔고. 그래서 고생했다.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꼭 부모가 막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강압적이고 이러지 않고 엄청 많이 칭찬해 주고 엄청 많이 사랑해 준 경우에 완벽한 아이 증후군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넌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러면 아이가 오히려 뭐 사춘기나 하면서 여드름 나오고 자기가 '못생겨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요. 과도하게 이렇게 "똑똑하다. 천재적이다. 잘생겼다. 특별한 운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주는 양육 태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 완벽하다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애는 잠바 단추도 못 잠그는데 애가 무슨 거창한 천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의 현재의 능력과 부모의 말에 큰 괴리감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완벽한 아이 증후군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아 난 완벽하지 않았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아래로 확 끌어내려 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라앉는 게 사실은 완벽한 아이 증후군보다 나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자유를 찾아 새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몇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이 책에 뭐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망가지는 게 첫 단계죠. 신경쇠약, 신경증,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질병들을 앓게 돼요. 근데 그런 망가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이제서라도 찾고 싶은 욕구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나를 외면했어. 근데 이제 그걸 찾고 싶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가운 소리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정서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로 '아 그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요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야 그게 풀리거든. 그때 안 느낀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그때 안 느낀 분노를 충분히 느껴야 그게 풀어지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수년 걸려요. 그냥 뭐 한두 달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참 고생했다. 어린 나이에 참 애썼지.'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위로와 연민은 내가 어렸을 때 받았어야 했지만 못 받고 지나온 걸 어떡하겠어요. 이제라도 내가 나한테 해 줘야 되거든요. 혼자 못 하겠으면 상담을 받으시고 근데 상담을 받다 보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자기 어린 시절 자꾸 돌아가야 되고 그걸 생각해내는 게 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거쳐야만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나의 이 유년기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현재의 나를 이제 살릴 수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평생 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내 유년기를 봐야 진짜 성인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이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재밌게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리뷰를 의뢰받고 홍보를 하는 책이지만 이건 제가 우연히 봤다고 무조건 정말 몇 부작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만큼 너무나 빼놓을 말이 하나도 없었다. 추천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